즉시 발효. 모든 직원은 개정된 인사규정, 핸드북 14비항에 명시된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직조 방식에서 벗어난 원단을 사용하는 등 전문적인 외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메일은 비오는 월요일 오전 7시 3분에 직원들의 메일함에 도착했다. 이수진 대리가 편의점에서 사온 눅눅한 달걀 샌드위치를 채 다 먹기도 전이었다. 제목에는 반짝이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우리 팀 최고로 멋지게 보여요. 최민영 팀장 특유의 현란한 스타일이었다. 수지는 탕비실 구석, 형광등이 깜빡거려 마치 인질 신문 영상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자리에서 쓴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그 메일을 2번이나 읽었다. 턱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이 메시지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 부서 전체에서 짙은 차콜 그레이 색상의 고급 울 슬랙스를 입는 사람은 수진뿐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직원들은 핏이 맞지 않는 면바지를 입거나 마치 원한이라도 품은 듯 자꾸만 말려 올라가는 저렴한 인터넷 쇼핑몰표 펜슬 스커트를 입고 다녔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하고 전문적으로 신경 써서 옷을 입었고 그것이 그녀를 타깃으로 만들었다. 31세의 인사팀장 최민영. 누드톤 하이힐을 신고 겉으로만 여성 인권을 외치는 독재자 같은 그녀는 수진과 자신의 연봉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수진을 괴롭혀왔다. 최 팀장의 신복인 박지은 사원은 클립보드를 든 채 수진의 점잖은 옷차림이 옛날 수사반장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거냐며 비아냥거리곤 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그 비웃음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절대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힘이었다. 과장된 몸짓도 눈을 흘기는 일도 없이 그저 잔혹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오전 시간을 진짜 업무에 쏟았다. 국방부. 계약 조항을 검토하고 보안 등급 일정을 교차 확인하며 모든 데이터 분류 태그를 내부 시스템에 업로드하기 전 이중으로 점검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노동이었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수지는 그 일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 이 건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CUI 통제 미분류 정보가 무엇인지조차 몰랐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수지는 최근 몇 달에 걸친 신원 조회 과정을 통과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속이 다 뒤집힐 법한 과정이었다. 인터뷰, 신원조사, 심지어 정부에서 파견된 트렌치코트를 입은 유머 감각이라곤 없는 두 남자가 집까지 찾아와 인터넷 공유기 리셋 주기를 묻기도 했다. 그 보상은 얇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보안칩이 내장된 사원증이었다. 국군 방첩사령부 DCC 가 민간 계약자에게 발급하는 최고 등급의 보안 인가증이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굳이 왜 하겠는가? 그런 권력은 박지은 같은 사내 가십걸의 입방아에 오를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 배지는 그녀의 가방 안, 강화 가죽 케이스 속에 조용히 숨겨진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17분, 최 팀장이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복도의 산소를 다 빨아들일 듯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다. 그녀는 드라마틱하게 수진의 자리로 방향을 틀었다. 어머, 수진 대리님. 그녀는 엿가락처럼 말을 느리며 불렀다. 잠깐 확인차 들렀어요. 업데이트된 복장 규정 검토해 보셨나요? 수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봤습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없더군요. 마치 마법처럼 2초 만에 박지은 사원이 최 팀장 옆에 나타났다. 그게 우리는 정말 통일된 미적 감각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녀가 지적이듯 말했다. 그리고 일부 구식 스타일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요. 수진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누구에게 혼란을 준다는 거죠? 우리 고객사들이요? 국방부 말씀이신가요? 박지은의 미소가 흔들렸다. 최 팀장이 비웃음을 날렸다. 그냥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선을 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전 선을 넘지 않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그 선을 그으니까요. 연방 규정 준수 요강 16A조는 어떤 인사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계시겠죠. 최 팀장의 볼이 굳어졌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눈까지 닿지 않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감귤향 적개심을 풍기며 콕 돌아서 나갔다. 박지은이 헐레벌떡 그 뒤를 따르며 무언가 속삭였고 둘은 마치 학교 퀸카를 골탕 먹인 여고생들처럼 낄낄거렸다. 수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익숙하고 차가운 사내 정치질의 기운이었다. 예전 매니저가 3년 연속 승진 서류 결제를 누락시켰을 때 혹은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를 가르쳤더니 나중에 자신의 상사로 승진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기분이었다. 이제 어떤 것도 놀랍지 않았다. 하지만 이모티콘으로 포장된 관료주의적 허울 뒤에 숨은 그 이메일은 어딘가 달랐다. 그것은 서툴고 감정적이며 무모했다. 즉, 최 팀장이 대담해지고 있다는 뜻이었고 좁은 소견을 가진 자의 대담함은 위험한 법이었다. 수지는 자신의 가방을 힐끗 보았다. 그 배지는 아몬드 봉지와 보조 배터리 사이에 자리 잡은 채 지구상에서 가장 편집증적인 정부기관의 신뢰를 담은 디지털 지문으로서 조용한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착하게 굴어서 그 배지를 얻은 게 아니었다.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존재감이 무기가 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그녀를 강제로 눈에 띄게 만들려고 안달이 난 것 같았다. 탕비실 커피 머신이 오래된 원두 찌꺼기를 쥐어짜며 내는 소리가 차라리 위안이 될 뻔했으나 수지는 탄 콩 냄새보다 더 역겨운 냄새를 맡았다. 바닐라 바디 스프레이와 무기화된 자의식의 냄새, 최민영이었다. 수진이 플라스틱 스틱을 집어들었을 때 방 안의 온도가 6도쯤 떨어진 것 같았다.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그 거친 숨소리를 알고 있었으니까. 어머나, 최 팀장이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박지은에게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감탄사를 내뱉었다. 수진 대리님, 그 바지 참 흥미롭네요. 수진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바지는 슬레이트 그레이 색상의 맞춤형 미드라이즈 슬랙스로 헤링본 패턴이 너무나 미세해서 유령이 짰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하지만 최 팀장의 법정에서는 원단 패턴도 이제 중죄에 해당하는 모양이었다. 최 팀장은 링크드인 이 명언에 심취한 암사자처럼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지난주에 직물 적합성에 대한 업데이트를 못 받으신 건가 해서요. 14비항이요. 핸드북 읽으신 거 맞죠? 수지는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제가 문법 교정을 위해 핸드북을 수정했죠. 오타가 3개나 있더군요. 최 팀장은 날카롭게 웃으며 허리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부서 간의 일관성을 원할 뿐이에요. 그 바지는 뭐랄까 구시대적인 세련됨이 있긴 하지만 우리 회사의 전통적인 직조 요구사항과는 맞지 않네요. 그녀의 뒤에 박지은이 혹처럼 나타났다. 이건 조화의 문제예요. 그녀가 마치 하이패션 사이비 종교의 일원이라도 되는 양 지적이었다. 팀의 시너지는 원단의 통일성에서 시작되니까요. 수지는 커피를 든 채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거 공식적인 인사팀 불만 제기입니까? 최 팀장이 눈을 깜빡였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동료로서 대화하는 거죠. 같은 여자끼리. 다행이네요. 수진이 말했다. 제 계약서에는 정책으로 위장한 개인적 취향에 기반한 대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곁눈질로 그녀는 직속 상관인 김철수 부장이 복도에서 어색하게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비겁하게도 즉시 몸을 돌려 가장 가까운 비상구 계단으로 사라졌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어깨 한번 으쓱하지 않고 그냥 배알 없는 마술처럼 사라져버렸다. 최 팀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설탕이 발린 듯했다. 우리는 그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보이길 원할 뿐이에요. 특히 민감한 업무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고위급 계약건도 있고 잘못된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녀도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 검은 배지가 완전히 눈에 띄지 않은 건 아니었다. 어쩌면 얼핏 보았거나 박지은이 염탐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복장 규정은 더 이상 바지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통제에 관한 것이었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잘못된 인상이라 수진이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국방부요? 그들은 핀스트라이프 무늬보다는 삭제된 파일에 더 신경 쓸 텐데요. 최 팀장의 몸이 굳었고 미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우린 그냥 기준이 있을 뿐이에요. 당신은 집착이 있는 거고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에겐 인가증 클리어런스 있습니다. 그 말은 펀치처럼 꽂혔다. 최 팀장은 대꾸하려 입을 열었지만 딱히 현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억지스러운 으쓱임을 보여주고는 자리를 떴지만 떠나기 전 수진의 바지를 마치 그것이 그녀의 삼류 인사관리 수료증을 모욕하기라도 한 듯 훑어보았다. 복도가 다시 웅성거렸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수진은 불투명 유리 너머로 시선들이 꽂히는 것을 느꼈다. 다들 안 보는 척하고 있었다. 사내 연극이었다. 모두 드라마를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일열 관람석과 맛없는 커피가 주어지면 팝콘을 뜯는 법이다. 수지는 침묵 속에 자리로 돌아왔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하나하나가 자제력과 분노 사이의 경계선을 깊게 그었다. 그녀는 키보드를 내려치지 않았다. 분노의 이메일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모니터를 응시했을 뿐이다. 그러고는 잠긴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냈다. 정책 메모와 규정 도표가 적힌 페이지들을 넘겨 선 넘음이라고 라벨이 붙은 페이지를 찾았다. 날짜를 적었다. 그 아래 딱 2단어만 적었다. 섬유 전쟁. 이메일은 오후 3시 12분에 도착했다. 제목 인사 문제. 즉시 확인 요망. 본문 없음. 인사말 없음. 그저 15분짜리 일정과 장소만 첨부되어 있었다. 회의실 3시. 수지는 몇 초간 화면을 응시하다가 마치 자신의 장례식에서 일어나는 사람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다. 단말기를 잠그는 배지 클릭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깔끔하게 정리된 폴더와 색깔별로 분류된 포스트잇이 붙은 책상이 낯설어 보였다. 마치 범죄 현장처럼 다른 사람의 자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엄숙하게 복도를 걸어갔다. 바쁜 척하는 인턴들을 지나 문이 닫히고 블라인드가 내려진 김 부장의 사무실을 지났다. 겁쟁이 같으니라고. 회의실 3시에는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다. 최 팀장은 작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마치 무기화된 거만함을 주제로 TED 강연이라도 하는 듯한 자세로 아이패드를 놓고 있었다. 박지은은 오른쪽에서 분홍색 젤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왼쪽에는 강의사, 운영 총괄 임원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언젠가 수진의 72페이지짜리 감사 보고서를 보고 규정 준수 내용치고는 말이 참 많네라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 마치 단순 참고인 역할을 약속받았다가 처형 집행관 역할을 맡게 된 것처럼 매우 불편해 보였다. 수진 씨, 최 팀장이 가짜 온기를 듬뿍 담아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오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수진은 모든 것을 잃기 직전임에도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의 조용한 품위를 지키며 자리에 앉았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박지은이 준비된 대본을 펼치며 지적이었다. 이 자리는 사규 8 비항 직원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식적인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수지는 눈을 깜빡였다. 최 팀장이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개정된 복장 규정의 반복적인 미준수와 지시에 대한 불복종 패턴이 확인됨에 따라 회사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은이 최후 통첩이라는 붉은색 글자가 굵게 인쇄된 2장짜리 문서를 수진에게 건넸다. 마치 주차 위반 딱지 같았다.
여러 번 경고했잖아요. 최 팀장이 덧붙였다. 오늘 아침에 언쟁이 결정타였어요. 수지는 문서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이름 4번, 반항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했다. 그녀의 보안 등급이나 흠잡을 데 없는 업무 성과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저 직장 내 조화나 조직 분위기 조성 같은 문구들 뿐이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가슴 속에 차가운 진공 상태가 만들어져 전문성이라는 가치가 아직 의미가 있을 것이라 믿었던 마지막 믿음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렇군요. 그녀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확히 하자면 저는 복장 규정 위반 패턴 때문에 해고당하는 거네요.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행동 문제들도 포함해서요. 네. 예를 들면요. 박지은이 당황한 듯 보였다. 어조, 저항, 그리고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들, 본인의 상사를 포함해서요. 최 팀장의 미소가 흔들렸다. 이걸 굳이 어렵게 만들지 맙시다. 수지는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즐거움은 전혀 없었다. 당신이 울월 원단을 범죄로 규정했을 때 이미 어렵게 만드셨잖아요. 최 팀장이 의기양양하게 몸을 앞으로 숙였다. 힘든 건 알겠지만 우리 회사에서 늘 말하듯 정책은 우리가 그것을 집행하려는 의지만큼 강력한 법이죠.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잠겨있는 수진의 단말기 화면에 파란색 알림창이 떴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수지는 보았다. 방첩사 DSS 의무 시스템 체크인. 기한 초과. 화면이 어두워지고 경고등이 깜빡였다. 최 팀장이 뒤를 돌아보고는 피식 웃었다. 이제 저건 필요 없겠네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응시했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짓눌린 분노의 정전기로 손가락 끝이 저려왔다. 소지품 챙기세요. 박지은이 연습한 동정심을 발휘하여 부드럽게 말했다. IT팀 직원이 배웅할 겁니다. 물론이죠. 수지는 의도적인 침착함을 유지하며 일어섰다. 보안 위반을 일으키고 싶진 않으니까요. 최 팀장이 웃었다. 드라마 찍지 마세요, 수진 씨.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나가기 전 잠시 멈춰 어깨 너머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방금 당신들은 이 건물에서 정부 계약이 다이소표 캠핑 의자처럼 무너지는 걸 막을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을 해고한 겁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섬유의 정직성 잘 지켜보세요. 자리로 돌아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마치 사무실 자체가 그녀의 굴욕을 즐기기 위해 늘어난 것 같았다. 그들이 준 상자는 모욕적일 정도로 작았다. 물건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 같았다. 바닥에 깔린 뽁뽁이 한 장이 마치 위로상처럼 쓸모없이 나풀거렸다. 수지는 울지 않았다. 떨지도 않았다. 하지만 척추를 타고 기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느리고 은근하게 타오르는 공개적인 수치심. 시끄러운 종류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들어 괜찮아? 라고 묻는 오늘 전까지는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 메아리 치는 조용한 종류의 수치심이었다. 마케팅팀을 지났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김 대리가 고개를 들었다가 깜빡이더니 재빨리 화면으로 고개를 쳐박았다. 박 과장은 마치 트레이더스 냉동 코너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그녀의 커리어가 난도질당한 현장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에서 성의 없이 고개를 까닥였다. 다음은 회계팀이었다. 인턴 중 한 명이 장례식장에서나 볼 법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정말 유감이에요 라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수지는 영혼 없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주었다. 계속 걸었다. 그녀의 큐비클에 도착했을 때 김철수 부장이 죄지은 10대처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서 있었다. 여전히 쓸모없는 존재였다. 그가 헛기침을 했다. 이렇게 가게 돼서 유감이야, 수진 씨. 그녀는 고개를 까닥했다. 정말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 박자 쉬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뭐, 나가서도 잘해봐. 그러고는 걸어갔다. 그녀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관리자의 비겁함이라는 따뜻한 안전지대로 도망치는 그 등을 응시했다. 완벽했다. 그녀가 연방규정 준수 오류를 조용히 수정하여 수억 원의 손실을 막는 동안 팀 플레이어의 중요성에 대해 10분 동안이나 떠들던 남자에게 딱 어울리는 작별 인사였다. 책상은 적어도 앞으로 10분간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한 효율성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설악산에서 여동생과 찍은 액자 사진, 신뢰하되 검증하라라고 적힌 개인 머그컵, 조달 프로토콜에 대한 메모가 휘갈겨진 리갈 패드, 작년에 박지은이 일부러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일 뻔한 걸 다시 살려낸 작은 선인장, 모든 것이 상자에 들어갔다. 단 하나, 배지만 빼고. 배지는 키보드 아래, 그녀가 항상 두던 곳, 보이지 않게 가려진 그곳에 놓여 있었다. 검은색 표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고 아래쪽에 정부 발급 RFID 번호만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건물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성냥개비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가방에서 보호 슬리브를 꺼냈다. 전파 차단 메쉬가 안감 처리된 두꺼운 검은색 봉투였다. 방첩사 DSS 자산 폐기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장전된 총을 잠가두는 사람의 신중함으로 배지를 그 안에 넣었다. 최 팀장은 화면 알림을 보고 비웃었다. 무슨 뜻인지 묻지도 않았다. 무슨 뜻일 수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 수지는 가방 지퍼를 잠그고 어깨에 둘러맸다.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종이들을 보았다. 파일들, 화면에서 여전히 깜빡이는 절반쯤 완성된 데이터 로그들, 하나하나가 600억 원짜리 계약을 지탱하는 가느다란 실들이었다. 그녀 혼자 몇 달 동안 꿰매고 있던 실들이 이제 닳고 관리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에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낡은 후드티를 입은 마른 남자가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봉투를 건넸다. 마지막 급여랑 의료보험 정보예요. 그가 중얼거렸다. 참 좋네요.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처럼 상자에 던져 넣으며 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탔고 돌아섰고 문이 닫히면서 로비가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리벽, 가짜 미소들, 조화 화분들, 가짜인 모든 것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뱃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감정이 형성되고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결이었다. 차갑고 깨끗하고 금속성인 것. 무언가가 막 시작되었고 이 건물에 있는 그 누구도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수진이 쓸모없어진 사원증에서 스티커를 떼어내기 시작했을 때 로비의 유리문이 늦은 오후의 바람과 함께 휙 열렸다. 영업사원이나 포트폴리오를 들고 허둥대는 면접자의 산만한 입장이 아니었다. 아니, 이것은 군대식 정밀함이 담긴 에너지였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종류의 힘. 그녀는 비닐 로비 의자에서 고개를 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마치 지진 활동에 소환된 것처럼 맞춰 입은 짙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서류 가방에는 로고가 없었다. 명찰도 없었지만 그들의 자세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다. 남자는 키가 컸고 머리는 짧게 깎았으며 넥타이는 너무나 대칭적이어서 마치 스텐실로 찍어낸 것 같았다. 여자는 엄격한 똥머리를 하고 남자보다 반걸음 앞서 걸으며 마치 범죄 현장을 사전 답사하듯 방을 훑었다. 두 사람 모두 얇은 옷깃핀을 달고 있었다. 검은색 원형의 은색 링으로 둘러싸인 국방부를 상징하는 독수리 휘장이 선명했다. 수진의 숨이 턱 막혔다. 방첩사, DCC 혹은 국정원 산업보안 요원들, 그냥 기술준수팀이나 재미있는 약자를 쓰는 부서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프로토콜이 파쇄되고 불태워지고
자판기 옆 큐비클 구석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방치되지 않는 한 노크 따위는 하지 않는 사람들. 여자는 안내 데스크의 직원 배치도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가갔다. 보안 책임자 곽철용 씨,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웠지만 통제되어 있었다. 부탁합니다를 생략해도 무례하지 않고 그저 위험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안내 직원이 말을 더듬었다. 두 분 다 지금 회의 중이신데 제가 잠시. 남자가 몸을 숙였다. 요청이 아니었다. 안내 직원은 얼어붙었다.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의 속도로 수화기를 들었다. 수지는 마지막 월급 봉투가 무릎 위에서 구겨지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급여일, 퇴직금 계산, 책상 서랍에 남겨둔 요플레.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타는 듯한 깨달음 앞에서 불타 없어졌다. 시스템 체크인, 배지 비활성화, 기한 초과 프로토콜. 그들이 알아챘다. 정부가 알아챘다. 즉 누군가가 승인 없이 잘못된 파일을 열었거나 그녀가 방첩사 지침에 따라 분할해 놓은 공유 드라이브에 접속하려 했다는 뜻이다. 아니면 최 팀장이 그 천재적인 머리로 보안 삭제를 실행하지 않고 퇴사 체크리스트에 서명했을 수도 있다. 트리거가 뭐였든 이제 상관없었다. 일이 벌어졌다. 가방끈을 고쳐매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관심 없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다. 안내 직원이 전화를 끊었다. 금방 내려오실 겁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의 눈이 로비를 훑었다. 잠시 수진에게 머물렀다가 5초 만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직은 수진은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에서 오래되고 묻혀있던 무언가가 갈라졌다. 아드레날린과 결합된 암울한 만족감이었다. 그녀는 미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옹졸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바지 한 벌 때문에 해고된 것이 아니라 연방 보안 계약을 위반하며 해고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도착했다. 로비가 더 조용해졌다. 마치 벽들조차 숨을 죽이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마케팅팀 여직원 2명이 사내 메신저 내용을 킬킬거리며 이야기하다가 정장 차림의 요원들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한 명이 입모양으로 뭐야? 라고 묻고는 다시 안으로 돌아섰다. 수지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의 세상은 기울어졌다.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그 느린 움직임의 중력 속에서 지난 1시간의 굴욕이 토치 아래 안개처럼 타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울렸다. 빠른 속도, 임원 전용 오버라이드였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가 내릴지 알 수 있었다. 소리만으로도 들렸다. 다급함을 감추려 애쓰는 딱딱한 하이힐 소리. 최민영 팀장, 그리고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클립보드 없이 나타난 박지은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다. 최 팀장의 걸음걸이는 뻣뻣하고 기계적이었다. 미인 대회 여왕처럼 턱을 치켜들고 턱에 힘을 주던 평소의 자세는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라 피가 빠져나가고 공포가 들어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종류의 창백함이었다. 그들은 지나가며 수진을 아는 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최 팀장의 눈이 0.5초간 그녀를 향했다가 마치 고압전선에 닿은 것처럼 즉시 튕겨나갔다.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수치의 거리를 걸어 나온 이후 계속 식어가던 커피를 홀짝이며 그 수치가 워프 속도로 되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 뒤로 회의실 문이 열렸다. 최민영 팀장님? 로시 요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서두름이 없었다. 최 팀장은 너무 빨리 도느라 사원증 목걸이가 옆으로 휘날렸다. 네, 접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지금 당장. 최 팀장은 복종했다. 박지은은 초대받지 못했다.
그녀는 저승 입장을 거부당한 유령처럼 복도로 시들시들 물러났다. 문이 육중하게 닫히자 안내 직원이 움찔했다. 사무실은 다시 너무나 조용해졌다. 몇몇 직원들이 복사용지를 찾는 척하며 큐비클 위로 목을 빼꼼히 내밀었다. 회의실 안에서 웅얼거리는 공황 상태의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수지는 모든 단어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파편들이 잔해처럼 로비로 흘러나왔다. 인가되지 않은 인원, 기밀 자산, 계약 위반, 그러다 체크인 기간 전에 해고라는 말이 들렸다. 남자 목소리, 아마도 밀러 요원의 목소리가 벽돌처럼 떨어졌다. 방첩사의 통보도 없이 담당자를 해고했단 말입니까? 정적, 그리고 혼돈.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내려왔다. 평소에 거만한 표정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넥타이는 엘리베이터에서 목을 조르려다 실패한 것처럼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안내 직원을 지나치고 대기실의 복사기를 지나쳐 수진을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 앞에 딱 멈춰 섰다. 숨이 거칠었다. 수진 씨, 그가 너무 과하게, 너무 억지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잠깐, 우리 내 사무실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일어나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전 더 이상 여기 직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고무나무 뒤에서 엿듣고 있는 인턴들에게 들릴 만큼만 평온하게 말했다. 약속을 잡으셔야 할 텐데요. 그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고 목을 대가 울렁거렸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 그냥 잠깐만. 그녀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처럼 침착하게 천천히 일어섰다. 가방은 여전히 어깨에 걸려 있었고 검은 배지는 기폭 장치처럼 그 안에 잠겨 있었다. 대표님 팀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어쨌든 그냥 천조각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빙산이 더 이상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남자의 공포였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 뒤로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최 팀장이 눈에 띄게 떨며 걸어 나왔다. 그녀의 입은 어떤 방어, 어떤 변명, 어떤 인사팀 특유의 이중 화법을 내뱉으려 움직였지만 수지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보았고 그 얼굴들이 바로 정의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수진이 로비의 유리 출구문에 막 도착했을 때 타일 위를 걷는 또렷한 구두 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인턴들의 종종걸음도 굽 낮은 힐을 신은 박지은의 필사적인 발소리도 아니었다. 이것은 무게감, 권위, 목적이 있는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밀러 요원과 로시 요원이 뒤에서 다가오는 순간 몸을 돌렸다. 이수진 씨? 로시 요원이 물었다. 말투는 딱딱했지만 정중했다. 수진은 몸을 반쯤 돌리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직은요. 그것도 취소하고 싶으신가요? 밀러 요원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일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들 뒤로 엘리베이터가 다시 띵하고 울렸다. 문이 열리자 숨을 헐떡이는 한동훈 대표와 눈이 충혈되고 화장이 번진 최민영 팀장이 나타났다. 기업의 인과응보를 보여주는 생생한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교장 선생님이 경찰에게 성적표를 넘겨주는 것을 지켜보는 아이들처럼 얼어붙었다. 물론이죠. 수진이 가방끈을 고쳐 매며 말했다. 이야기하시죠. 요원들은 양쪽에서 그녀를 호위하며 임원들이 조금 전 멘붕에 빠졌던 회의실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안내 데스크 근처로 걸어갔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연행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정중하게 그녀와 대화하고 있었다. 이수진 씨, 밀러 요원이 시작했다. 우리는 귀하의 해고와 관련된 보안인가, 감독 및 대응 프로토콜을 검토 중입니다. 귀하의 기록은 깨끗합니다. 사실 아주 훌륭하죠. 지난 1분기 암호화 데이터 처리 업무는 긍정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시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주된 목적은 다음 단계에 대한 귀하의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임무는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계약업체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수지는 숨을 들이켰다. 차갑고 무거운 명료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곁눈질로 보았다. 한동훈 대표는 고무나무 근처에 서서 후회라는 감정을 날 것으로 보여주듯 와이셔츠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최 팀장은 기절할 것 같아 보였다. 박지은은 사라졌는데 아마 클립보드 속으로 녹아들어간 모양이었다. 한 대표가 앞으로 나섰다. 커리어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남자의 다급함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진 씨, 여봐요.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양쪽 다 실수가 있었던 게 분명해. 공식적으로 복직을 제안하겠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봉 인상도 10%, 15%, 전면 복직, 차장 직급, 지금 당장 서면으로 작성해주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안내 직원은 타이핑을 멈췄다. 창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주니어 임원도 중간에 멈췄다. 심지어 고무나무조차 불쾌해 보였다.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눈빛은 차분하고 무자비했다. 대표님이 감당할 수 있는 연봉으로는 그녀가 말했다. 대표님 밑에서 일한 기억을 지우는 데 필요한 정신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텐데요. 죽음 같은 정적. 한 대표는 반박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요원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어디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로시 요원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내 건너편에 지부가 있습니다만 급할 건 없습니다. 당신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그저 이 사람들이 망가뜨린 것을 고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수지는 마침내 그 즐거움을 허락하며 피식 웃었다. 정말 많이 망가뜨렸죠. 밀러 요원이 그녀를 위해 문을 잡아주었다. 요원들 사이로 걸어나가며 멍한 얼굴들, 얼어붙은 공포, 그리고 이제는 무의미해진 조직도를 지나칠 때 수지는 마지막 남은 수치심의 흔적이 상처에서 독을 빼내듯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고용된 게 아니었다.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주차장을 향해 세 걸음도 채 떼지 않았을 때 밀러 요원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걷던 도중 멈춰 화면을 확인하고 1분만요라고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수지는 그의 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확신. 수없이 쌓인 위험 신호들의 끝에서 오는 그런 종류의 확신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로시 요원에게 수진과 함께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 안 걸립니다. 안에는 화재 경보기 작동 후에 으스스한 산에 정적 같은 혼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두가 일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슬랙만 쳐다보며 재앙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침묵이었다. 수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지만 유리창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밀러 요원은 노크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 공포에 질린 비서실장을 지나 투명 유리로 된 대회의실로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걸어 들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거기 서서 여전히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는 사람의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며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다. 밀러는 유리 테이블 위에 누런 서류 폴더 하나를 툭 던졌다. 대화는 낮고 짧게 시작되었다. 한 대표의 턱은 말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최 팀장은 자신의 범죄 현장에 묶인 유령처럼 그 뒤를 서성거렸다. 그러다 밀러가 폴더를 열었다. 밖에서 수지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집중력이었다. 한 대표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얼굴이 변했다.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뚝 끊기듯 변했다. 처음에는 부정, 그 다음은 인식, 그리고 파멸. 그는 누군가 척추를 뽑아버린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최 팀장은 뒷걸음질 치다 등이 유리벽에 닿았다. 밀러 요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낮지 않았다. 밖에서도 들렸다. 인가된 연방자산관리 소홀. 내부 보안 프로토콜에 돌이킬 수 없는 연쇄 위반, 최소 6건의 프로토콜 실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귀사의 인사팀이 승인함.
한 대표가 떨면서 다시 일어섰다.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조항이라든가 우회로라든가. 이 계약은 우리 생명줄입니다. 밀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600억 원 규모의 연방 계약에 대한 귀사의 자격은 이제 무효입니다. 이번 위반으로 인해 방첩사의 전면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귀사는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즉시 발효됩니다. 침묵. 그리고 최민영 팀장은 위반의 발원지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녀의 자격 증명은 이제 무효입니다. 오늘 업무 종료 전까지 공식 통보가 갈 겁니다. 그 말은 저격수의 총알처럼 꽂혔다. 최 팀장은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깜빡이며 가장 가까운 의자에 쓰러졌다. 수지는 그녀의 입술이 어떻게라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밀러 요원이 다시 걸어 나왔다. 수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다 됐습니다. 그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통보했습니다. 그의 몇 걸음 뒤로 한 대표가 보였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땀을 흘리며 내탄 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수진이 기폭장치를 쥐고 있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가 쥐고 있었으니까.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1초 뒤 최 팀장이 따라 나왔다. 마스카라가 감옥의 창살처럼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럴 수 없었다. 수진은 고소해하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저 응시했다. 이건 만족감이 아니었다. 복수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깨끗하고 차가운 무언가였다. 애초에 항해를 떠나지 말았어야 할 배가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그녀 뒤의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의 세상은 붕괴했다. 유리문이 그녀 뒤에서 마지막으로 닫혔다. 손에는 상자도, 기업 유배지의 골판지 트로피도 없었다. 그저 핸드백과 배지, 그리고 통제된 폭파 현장의 연기처럼 건물에서 풍겨나오는 그을린 자존심의 냄새뿐이었다. 바깥 공기는 달랐다. 더 날카롭고 깨끗하고 아직 쓰이지 않은 무언가의 정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지는 콘크리트 바닥에 잠시 서서 마치 하늘조차 오늘 하루가 약간의 연극을 보여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듯 구름이 갈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시 요원이 몇 걸음 뒤에서 캐주얼한 권위가 묻어나는 구두 소리를 내며 따라왔다. 잘 처리하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조용히 처리했죠. 수진이 대답했다. 차이가 있거든요. 로시는 진짜 의미가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심플한 크림색 명함을 꺼냈다. 직함은 없고 이름과 직통 번호, 그리고 종이에 올림포스의 워터마크처럼 눌려있는 은은한 방첩사 문장뿐이었다. 우리는 감독 역할을 하청주기도 합니다. 로시가 말했다. 특히 당신네 회사처럼 주계약자가 타협당했을 때는요. 수지는 손가락 사이로 명함을 뒤집어 보았다. 페이는 더 좋겠죠? 로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좋고 더 깨끗하죠. 관심 있으신가요? 수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부기관에서 일하시잖아요. 제정신이라는 단어는 안 쓰실 줄 알았는데요. 우린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사람과 일하는 걸 선호합니다. 로시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반톤 낮추며 말했다. 인사팀 멍청이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권력을 휘두르려 할 때 움찔하지 않는 사람. 혼돈을 다룰 줄 알고 적절한 순간까지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 말이니. 잠시 침묵.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수진 씨 계약자가 자폭했다고 해서 파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주에 연락 주세요.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 다시 손을 넣고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움으로 걸어가기 전 수진의 손바닥에 명함 모서리를 2번 톡톡 쳤다. 수진은 로시가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도로의 소음이 다시 공기를 채울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세상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것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었다. 사무실 생일 케이크, 단합대회,
성과 위협으로 위장한 수동적 공격성의 캘린더 초대, 컴플라이언스 철자도 모르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남자들의 펑퍼짐한 바지가 없는 세상. 이 세상, 진짜 세상은 침묵과 봉인된 문서, 화이트보드에 적을 수 없는 코드로 만들어진 곳이었다. 중력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어진 곳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저 떠다니는 것이 아니었다. 넷을 내린 것이다. 수지는 배지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명함을 넣었다. 그리고 차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슬로 모션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저 햇살, 금속, 그리고 집이 불타버렸다는 것을 아는 묘한 위안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물집 하나 잡히지 않고 걸어 나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시 짙게 내버려 둬라. 허둥지둥하게 둬라. 그녀가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자는지 궁금해하게 둬라. 스포일러 하자면 빌어먹게 잘 잘 것이다. 마치 외교관처럼. 즐거움에 동참해줘서 고마워요. 오피스 생존자 여러분. 더 짜릿한 반전 드라마를 원한다면 구독하세요. 전 직장 동료들이 식은땀 흘리게 만들어줍시다.